108쪽 보면 이제 전자기 유도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거는 흰색으로 좀 적어볼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뭐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장이 생긴다 했었어요. 맞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종류에는 직선전류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동심원 방향으로 맞나?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요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맞지? 괜찮나요? 또 어떤 전류가 있었죠? 원형 전류 있었다. 맞죠? 원형 전류는 요렇게 감았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맞나?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요렇게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했었고 솔레노이드 있었죠. 코일이야. 맞아? 코일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았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잡힌다라고 했었어요. 맞죠? 요렇게 감기면 요렇게 생기는 거. 괜찮나요? 요런 걸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였어.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제 발견을 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류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뭐야? 역과정이 가능하느냐 이거야. 역과정이 가능할까? 요거를 이제 궁금해했던 거죠. 맞나?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자석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두면 맞죠? 자석 주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두면은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가를 관찰을 한 거죠. 뭐가?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가를 관찰을 한 겁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 이런 실험을 했죠. 자, 여기에 쌤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도선입니다. 맞죠? 요렇게 감겨 있어. 맞지?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석을 이렇게 둬요. 여기 무슨 극이라고 해볼까, 헌주야? N극이요. N극으로 해볼까? 좋습니다. 여기를 N극으로 해볼게요. N극입니다.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자석 주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맞죠?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래서 이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지금 아무런 코일이죠. 도선의 전류를 만들어내는가를 관찰을 해봤더니 패러데이가 이 실험을 굉장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맞나? 이때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냈을 때 이 전류는 어떤 건전지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장이 만들어낸 거니까 자기장이 유도해서 만들어낸 전류라는 의미에서 얘를 유도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나요? 이때 이 과정을 조금 섬세하게 좀 알려드리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있어야 되죠. 맞지?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도전압. 이거를 다른 말로는 유도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도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도전압이 생성이 되면 그 전압이 뭘 만든다? 전류를 만들더라라는 거죠. 맞나? 이거를 유도전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죠? 요렇게. 되겠어?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가 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그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뭐 코일의 가문수라던가, 지금 요 코일 보이죠? 코일의 가문수라던가 자석의 세기라던가, 아니면 또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자석의 세기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 뭐 온도라던가 하다못해, 맞죠?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굉장히 뭔가 어떤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를 딱 3개 찾아냈더라는 거죠. 맞나? 딱 3개를 찾아낸 거야. 그게 뭐냐? 자, 적어드릴게요. 전류, 무슨 전류? 유도전류. 유도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수연아, 지금 녹화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뭐가 있냐? 이런 거야. 첫 번째는 코일 가문수예요. 코일의 가문수. 되겠나? 코일의 가문수. 그러니까 가문수라고 하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빽빽한 정도예요. 빽빽한 정도. 되겠나? 괜찮죠? 코일을 아주 촘촘하게 감아놓은 거랑 듬성듬성 감아놓은 거랑 이게 생성되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라는 거야. 맞죠? 자, 두 번째 변수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자석의 세기입니다. 이 자석의 세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장의 세기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려나 지난번에 했던 건데, 자기장을 결정하는 것은 요렇게 적기도 하죠.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요게 이제 자기력선의 수, 자기력선의 수. 얘가 이제 단위 면적당이야. 그렇죠? 단위 면적당. 그렇지? 무슨 뜻이냐? 자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자석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생긴 자석이 있어. 그리고 또 다르게 요렇게 생긴 자석이 있다라고 칩시다. 면적이 똑같아요. 맞지? 여기가 N극이라고 할게. 여기도 N극이야. N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석에서 자기력선은 자석 외부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맞지? 자석 내부는 S극에서 N극으로 간단 말이야. 이때 이 자석은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온다고 칠게. 맞나? 같은 면적인데 자기력선의 수가 4개야. 근데 요 자석은 뭐 이런 식으로 9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자석, 얘는 네오디뮴 자석,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되겠죠. 맞나? 같은 면적이어도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 이 식으로 이렇게 적죠.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 이렇게 적습니다. 알아들었나요? 좋아요. A분의 파이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도 되고 요거를 자기력선의 수라고 해도 됩니다. 자기력선의 수 요렇게 좀 변수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자석의 세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게 중요한데, 자석과 코일 사이에, 코일이라고 하면 도선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코일 사이의 상대 속도가 또 변수입니다. 상대 속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게 자석이야. 보이나? 여기 자석. 요게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자석, 요게 코일이야. 맞죠? 자석과 코일이 이렇게 있어. 맞나? 이거 사실 통합과학에서도 했어요. 자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죠. 맞나? 그러면 이게 전류가 생성되더라는 거야. 맞죠? 또 자석을 가만히 냅두고 코일을 이렇게 움직여도 코일의 입장에서는 어때? 자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여기 전류가 생성되더라는 거야. 맞죠? 또 요렇게 돼도 어때? 요렇게 됐을 때도 요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니까 전류가 생성이 되더라는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요 코일 입장에서는 이 자석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냥 계속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전류가 생성돼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 이 표현이 좀 중요하죠. 상대 속도가 이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들었나?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좀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패러데이 법칙을 식으로 적으면 요렇게 좀 적어볼게. 요렇게 적거든. 흰색으로 적어볼까? 이게 뭐냐면 유도 전압이에요. 맞지? 유도 전압. 얘야. 다른 말로 유도 기전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유도 전압을 결정하는 변수는 이렇게 적어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적습니다. 되겠나? 요 변수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요 n이 뭐냐면 코일의 가문수야. 되겠어? 코일의 가문수. 그러니까 코일이 촘촘하게 많이 감겨 있으면 유도 전압이 세다 약하다? 세다야. 지금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 맞지? 비례하는 관계. 맞나?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가 뭐죠? 자기력선의 수예요. 맞아?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가 세면 자기력선 수의 수가 많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유도 전압이 세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델타 T가 분모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알잖아. 거리를 이동 거리를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뭐예요? 속도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게 뭐냐면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야. 자석과 코일 사이의 상대 속도.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 알아들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쌤이 요식을 좀 갖다 써볼게. 잘 봐요. 자기력 선수는 이제 자기 장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얘를 자기력선 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는 뭐죠? 한주? 여기 이거 A 열로 넘기면 BA지. 이게 뭐야? 자기장 곱하기 면적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파이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냐면 요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맞나? 괜찮아요? 이때 요 면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제 면적은 뭐 이게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지금 보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도 유도 전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 요 자기력선 수를 대신에 이제 델타 BA를 넣게 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유도 전압을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맞지? 델타 파이는 델타 BA가 되니까. 그렇지? 요까지 이제 좀 하고 요거가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쌤이 같이 한번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이런 거야. 근데 이 문제 가기 전에 요거까지 좀 설명을 합시다. 이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 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렌츠의 법칙. 되겠나?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딱 말씀드릴게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쌤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코일을 2개 정도 그려보자. 코일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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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나 그렸고, 기침 나올라다 마라. 맞죠? 여기 이제 요렇게 N극을 갖다 대놨다라고 칠게요. 맞지? N극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코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렇게 있고, 코일을 요렇게 똑같이 그릴게요. 셋, 넷, 5개 해서 요렇게 또 코일을 그렸어. 맞죠? 이번엔 여기 무슨 극? S극을 여기 갖다 놨다라고 해보자. 요거 헌주 통합과에서 했던 거 기억나나? 저 통합과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하면 됩니다. 맞죠? 자, 잘 봐. 통합과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수현이 이거 기억나죠? 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항상 상대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거야. 이 N극이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거나 할 때 여기 이 코일에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맞나? 자, 갑니다. 코일이 가까이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이 코일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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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 할 때 이 코일 내부로 들어가는 자기력선 수가 몇 개죠? 지금 몇 개의 쌤이 그렸어? 3개 그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안으로 이제 이게 N극이 이 코일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이 5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맞나? 맞아? 자기력선이 5개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잠깐만. 원래 3개 들어오던 게 5개 들어오는 걸로 바뀌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일종의 관성인데 3개 들어오던 게 갑자기 5개로 느네? 아씨, 나는 3개 들어올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제 생성이 돼요.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오면 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이 되려면은 위쪽이 N극이 돼야 돼? 아래쪽이 N극이 돼야 돼? 그렇지. 위쪽이 N극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면은 우리 배웠잖아. 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면 이게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가리키죠. N극 방향으로 가리키면 이 네 손가락이 감기면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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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따라왔나?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이 N극이 멀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원래 3개 들어오고 있다가 멀어지면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맞나?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멀어지네? 아씨, 난 3개 들어올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N극을 다시 잡아 당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가 무슨 극이 돼? 그렇지. S극이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이 요렇게 형성되잖아. 맞지? 그러면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반대 방향으로 되지. 맞나? 이렇게 감기니까 요렇게 감겨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감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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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 알겠니?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더해보자. S극이 멀어지고 있대. 됐어? 전류의 방향 어떻게 되겠어? S극이 멀어지니까 S극을 붙잡으려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어서 맞나? S극이 되어서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잡히죠? 그러면 요렇게 감겨야 된다. 맞지? 그러면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야?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요렇게 전류의 방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요거 이해되겠나? 좋습니다. 헌주? 됐지? 됐나?
좋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렌츠의 법칙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요거를 식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쓰이는 요 유도 전압식을 자 적어드릴게. 유도 전압식 n 코일 가문수 델타 t분의 자기력 선수의 변화량 맞죠? 여기에다가 방해한다를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냐? 요 앞에다가 딸랑 마이너스 하나 딱 붙이면 돼. 맞죠? 왜? 유도 전압의 방향, 전압은 항상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S극이 멀어지면 붙잡으려고 하고 N극이 가까워지면 뭘 밀어내려고 하니까 항상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들었나? 이해되겠어요? 응. 됐죠? 유연이 됐나? 좋아요. 자, 이 파트에서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요 정도 배우는데 이제 그 조금 더 나아가서 물리 1에서는 어떤 게 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자, 그다음에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요런 판때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 요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 맞지? 얘가 뚫고 들어가는 거야, 뚫고 나오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거죠. 맞지? 이게 자기장, 여기 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을 표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자석이라고 합시다. 이게 자석이 어떤 한 면인데 커다란 자석이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되겠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얘는 뭐죠? 뚫고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쌤이 이렇게 좀 해볼게. 자, 이게 이제 위에서 보는 거야. 뚫고 들어가고 있어, 자기장이. 맞지? 여기에 요렇게 생긴 코일이에요. 그러니까 코일은 이렇게 감겨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거잖아. 요런 코일이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 아니겠어? 맞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요런 코일이 있고 코일이야. 그리고 요런 코일이 있다라고 해보자. 알았죠? 얘는 1cm라고 하고 맞죠? 얘는 2cm라고 합시다. 괜찮나? 요렇게 있다라고 할 때 자, 지금 이 코일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놓여져 있어? 자기장이 없는 공간에 놓여져 있어? 쌤 그림상에서는 없죠?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 코일 자체가 자기장이 있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코일이 자석이 없었는데 자석이 가까워지는 효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되겠어? 이 코일을 여기 왼쪽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은 자기장 변화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에 딱 입성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찌르는 자기장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코일에 이제 뭐가 흐르기 시작하겠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 자기장이 쏘는 공간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그냥 가볍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 얘가 들어가는 속도를 몇 V라고 한번 해볼까? 한번 2V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나? 그리고 얘가 들어가는 속도를 몇 V라고 한번 해볼까? 얘를 3V라고 한번 해볼까? 괜찮나? 얘를 3V라고 생각하고 얘는 2V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시다. 맞죠? 그러면 잘 봐. 이제 쌤이 유도 전류의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얘를 A, 얘를 B라고 할 때 IA 대 IB. 그러니까 A에서 생성되는 유도 전류랑
B에서 생성되는 유도전류의 세기의 B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ohm의 법칙 기억납니까? ohm의 법칙이 뭐였냐면 V는 뭐죠? ohm의 법칙 V는 IR이었어. 맞지? 유도 전압의 세기가 크면은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거 맞나요? 맞지? 전압이 세지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거야. 맞지? 자, 얘랑 얘를 똑같은 소재의 코일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은 상수니까 고려 안 해도 될 겁니다. 맞죠? 저항이 똑같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유도 전압의 세기가 유도 전류의 세기의 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유도 전압의 세기의 식인 패러데이 법칙에 이제 쓰이는 변수를 딱 보자. 자, 이 코일과 이 코일은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문수는 같다. 가문수는 같다라고 합시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얘도 이렇게 10번 감겼고 얘도 이렇게 10번 감겼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변수다 아니다? 아니다.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냐면 자기력선의 수와 속도거든? 맞지? 근데 속도가 몇 대 몇이야? 3대 2예요. 맞나? 근데 이 자기력선 수를 고려할 때 이게 보면은 요렇게 들어가는 때 이 자기력선 수를 고려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이는 요 식이야. 맞나? 잘 봐. 얘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보자. 똑같이 여기 딱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데 얘는 속도가 얘보다 어때요? 빠르죠? 그러면 얘가 한 3만큼 들어갔다라고 해보자. 맞죠? 그러니까 1cm, 여기는 1cm, 폭은 1cm를 유지한 채로 여기가 이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의 B만큼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나? 그 다음에 얘가 3만큼 들어갈 때 얘는 몇 만큼 들어가? 2만큼 들어가겠죠. 맞나? 그러면 얘가 요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폭은 2cm를 유지한 채로 이 친구는 얘가 3의 길이만큼 들어갈 동안 얘는 2의 길이만큼 들어갈 거란 뜻이에요.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요 변수를 딱 봐봐. 어차피 요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을 거예요. 맞지? 여기 이제 위에서 찌르는 요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다라고 할 때 이 면적이 중요한데 면적이 지금 얼마냐면은 폭이 1cm고 들어가는 속도가 3이니까 요 녀석의 넓이를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 3이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큰데 코일의 폭이 어때? 얘가 폭이 더 크니까 이 면적 자체는 더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지. 시간에 따른 면적의 변화량을 관찰했더니 얘는 속도가 3이고 얘는 속도가 2인데 얘는 폭이 1이고 얘는 폭이 2다 보니까 속도는 얘가 빨라도 이 코일 면적,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면적이 더 좁은 거야. 맞죠? 따라서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몇 대 몇이 될까? 요 면적 B가 몇 대 몇이죠? 3대 4가 되는 거 이거 이해되겠어? 요런 식으로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방향까지 한번 고려해 볼까? 어떻게 되지? 지금 보면 코일이 요렇게 들어가면 위에서 찌르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없었잖아. 맞지? 여기는 찌르는 자기력선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장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력선이 위에서 밑으로 찌르잖아요. 맞지? 자기력선 수가 점점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요. 증가한다라는 거는 자기력선 수, 찌르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가까이 온다라는 거야? 멀어진다라는 거야?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찌르는 게 가까이 오니까 이걸 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지. 맞나? 맞지? 요렇게 찌르고 있잖아. 이 자기장 방향이. 맞지? 요렇게 찌르고 있는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걸 밀어내려면 요렇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밀어내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헌주 이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왔어? 여기도 똑같겠죠. 원래 여기는 자기력선,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없었어.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생기겠죠. 이 면적에 따라서. 맞나? 그러면 자기력선이 생기면 요때도 어떻게 되겠어? 이게 없었다가 많아지니까 이거 많아지는 거 싫어. 방해하기 위해서 이걸 밀어낸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걸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시계? 반시계가 되는 거죠.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따라왔나? 맞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완전히 들어왔어. 맞지? 완전히 들어왔죠.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까? 완전히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면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완전히 들어와서 움직이는 동안은 안 생겨요. 맞나? 근데 이제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또 전류가 생기겠죠. 이해되겠어? 네. 왜냐하면 여기 이 면적 자체가 자기력선이 다 쏘고 있다가 여기를 일부 요렇게 나가는 순간 이 부분에 자기력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 면적 자기력선이 다 통과하고 있었는데 나가면서 여기가 안 통과해. 그러면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를 다시 붙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찌르는 걸 붙잡으려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요렇게 찌르게 되니까 이번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에서 나갈 때는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형성되니까 이걸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생기는 거야. 코일도. 맞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얘도 똑같겠죠. 이게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없어요. 시간에 따른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생겨. 근데 얘도 끝에서 어떻게 돼? 요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코일 내부에 찌르는 자기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죠. 맞나? 그러면 이제 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력 선수 줄어드는 거 싫어 이러면서 본인이 똑같은 방향으로 또 찌른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또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왔어? 요렇게 되겠죠. 되겠나? 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적절히 이용을 해줘야 되고 이때 자기력 선수를 결정할 때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코일의 그치 폭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이 폭에 따라서 이 면적 이 자기장이라는 공간을 통과하는 이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해되시겠나요? 헌주 이해되고? 네. 준아 됐나? 유현이 오케이? 수현이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 자, 요 정도 좀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구 쪽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를 이제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밑줄만 좀 긋고 넘어가자. 첫 번째 뭐 있냐면요. 휴대전화 무선 충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인덕션 레인지 있다. 맞지? 인덕션 레인지도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이제 또 금속 용기에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기 기타, 금속 탐지기, 뭐 도난 방지기 요런 게 있습니다. 맞죠?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외우면 되는 거라서 쌤이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겠나?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빛과 간섭까지 좀 해볼게요. 알았죠? 빛의 파동성과 파동과 간섭까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봅시다. 파동의 간섭과 중첩과 간섭이라고 해볼까? 그게 낫겠다. 중첩과 간섭. 자, 이 파트가 이제 새로운 이제 마지막 단원 파트고요. 이제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빛과 관련된 성질들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파동에서 중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오른쪽에 131쪽 이제 간섭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쌤이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파동이 뭐냐? 이게 좀 중요하죠. 파동. 파동이 뭐죠?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현상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파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고, 이제 뭐가 있냐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만 퍼져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죠. 맞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만 퍼져나간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매질과 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질은 뭐냐면, 매질 좀 정확히 설명을 하면 얘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자, 얘는 속도를 결정해요. 되겠나? 자,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여기에 뭐가 있어? 교실 안에 뭐가 있죠? 공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맞죠? 공기가 매질이야. 그래서 쌤이 말을 하면 이 소리라는 파동이 공기를 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맞나? 이때 소리는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보통 초속 300에서 400m 정도 이동해요. 1초에. 되겠나? 1초에 300에서 400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쌤이 물속에서 말을 하잖아? 그러면 매질이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지. 쌤이 물속에서 말을 하면 매질이 물로 바뀌어. 물속에서는 소리가 1초에 얼만큼 가냐면 1000m를 가요. 물속에서 소리가 더 빨리 가. 그러니까 매질이 뭘 결정한다? 속도를 결정하는 거야. 고체에서는 더 빨라요. 쌤이 벽에다 대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한 뭐 1km나 2km 밖에서 벽에 귀를 대고 듣고 있으면 소리가 바로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파동은 고체일수록 어떻게 돼?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빛은 좀 달라. 빛은 어느 매질이든 속도가 일정해요. 빛의 속도는 불변하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쌤이 여기서 말을 하면 쌤 입 주변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 공기는 여기 그대로 있어. 근데 이제 이 파동만 이제 공기를 타고 여러분들한테 닿이는 거잖아. 맞지? 이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은 이동 없어. 다만 이 파동 에너지만 퍼져나간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았지?
파1은 뭐냐면 파동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을 의미해. 얘는 뭘 결정하냐면 진동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생각을 하면은 쌤의 목소리의 파워는 뭐예요? 쌤의 성대죠. 쌤의 성대의 형태에 따라서 소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굵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죠? 어때? 목소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리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이거 이해되겠어? 자, 이 속도 결정하는 거 좀 예시를 들으면 여러분들 옛날 뭐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말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땅에다 귀대고 듣죠. 왜 그러냐면 말발굽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 땅으로 통해 전달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더 멀리 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를 눈치채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알아들었나?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책에 이제 없는 걸 좀 설명을 할 건데 좀 볼게요. 파동의 종류를 볼게요. 파동의 종류. 요런 거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쌤이 생각해도 내신에서 이런 거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가 있고요. 되겠어? 종파가 있습니다. 횡파, 종파. 오케이? 자, 횡파는 뭐냐면 매질의 이동 방향과 수직이란 뜻이죠. 맞나? 수직이야. 뭐가? 에너지의 전달 방향. 쌤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요런 형태의 파동을 의미해요. 맞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게 이제 매질이 이제 물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죠? 이게 물결이라고 치었을 때 여기 이 물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물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 물은 위로 떠올랐다 밑으로 내려왔다 위로 떠올랐다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위치는 고정이야. 맞지? 그러니까 매질의 이동 방향이 위아래인 거 이해되겠어? 매질의 이동 방향은 위아래야. 이게 지금 매질의 이동 방향이죠. 근데 이걸 보면 이 물결파의 이 형성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이 고요한 물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파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형성해서 물결파가 퍼져나가죠. 이 퍼져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돼? 요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이게 에너지의 전달 방향이야. 그러니까 요런 파를 무슨 파라고 한다? 무슨 파라고 한다? 횡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알아들었나? 이해했어? 자, 이 횡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어요. 빛이 바로 횡파입니다. 아시겠어요? 빛은 횡파예요. 빛은 횡파입니다. 사실은 빛은 이제 파동의 성질만 갖고 있지는 않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단원이 파동 단원이기 때문에 파동에만 좀 집중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물결파도 이제 횡파가 되겠죠. 물결파. 맞나? 그 다음에 지진파 종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S파라는 지진파도 횡파가 됩니다. S파는 이제 가수 말고요. 지금 가수 생각했지. 가수 말고 이제 지진의 종류 중에서 이제 그 땅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의 전달 방향은 이렇게 퍼지는 지진이 있어요. 되겠나? 요런 게 횡파다. 자, 그럼 종파는 뭘까? 종파는 매질의 이동 방향이랑 같아요. 뭐가? 에너지의 전달 방향이 같습니다. 쌤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 빠고나? 이게 용수철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쌤 요런 장난감 혹시 가지고 놀아본 적 없니?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뭐, 느낌 딱 오지. 이 용수철 이렇게 있어. 용수철 말고 그 뭐라 하죠? 그 알록달록한 무늬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된 장난감 있잖아. 애기들 많이 가지고 노는 거. 가지고 놀아본 적 있나? 요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쌤이 힘을 줬, 에너지를 줬잖아. 맞지?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요렇게 전달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퍼졌다가 모였다가 퍼졌다가 모였다가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 알죠? 이게 보면은 요 매질은 어때? 이렇게 움직이죠. 맞지? 그리고 에너지 전달 방향도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매질의 이동 방향과 에너지의 전달 방향이 서로 어떻죠? 같은 거야. 이게 무슨 파? 종파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질의 이동 방향도 요렇게 되고 왔다 갔다, 그렇죠? 매질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동 방향도 이렇게 진행되니까 에너지의 이동 방향도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동 방향과 매질의 이동 방향이 똑같으면 이런 걸 종파라고 합니다. 맞죠? 자, 종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횡파가 아니에요. 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공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나 귀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나? 또 뭐가 있어? 지진파 중에서 피파가 그 피파가 아니에요. 알았지? 피파가 종파가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아듣겠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종파에서 뭐 요런 거는 쌤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사이가 멀찍이 이제 퍼져 있는 거를 소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빽빽하게 모여 있는 부분을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밀, 소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 횡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 건데 파동의 표시라고 붙인 다음에 요 파동을 조금 쌤이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에 따른 변위 그래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야. 요거 두 개를 좀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제 쌤이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자, 가로축 x축은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는 변위야.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물결파로 예를 들어보자. 물결파는 뭐냐면 잔잔한 물에 돌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물결파가 생기죠. 이때 이 물결파가 생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변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을 딱 사진으로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결파가 이렇게 생기는 어떤 한 시점을 사진으로 딱 박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결파의 한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쌤,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어떤 건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역시나 여기가 이제 위치고 시간에 따른 잠깐만. 시간에 따른 변위죠. 변위.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요런 거야. 자, 요 물결파를 구성하는 매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쌤이 하나 잡아볼까? 요 지점에서의 매질이라고 해볼게. 맞나? 이 매질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맞나? 다시 요 한 지점에서의 매질, 이 물질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맞아? 얘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점차되면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한 지점에서의
변화를 기록한 게 시간에 따른 변위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사실 똑같아요. 요렇게 생겼을 거야. 맞나?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얘는 물결파의 한 시점을 포착한 거고 얘는 한 지점에서의 요 물질의 이동을 시간에 따라 포착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이제 기록을 한 거야. 이거 두 개 차이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이제 위치인지 시간인지를 잘 봐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물결파의 한순간을 포착한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최고점 여기 보이나? 맞나? 최고점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루. 그리고 최저점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짜기라는 표현이죠.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알아들었나요? 최고점은 마루, 그리고 제일 아래쪽은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끊겼니? 마이크가 다 된 건가? 마이크 잘 되고 있네. 오케이. 자, 계속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원점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지는 원점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 진폭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었어? 진폭이라고 하고. 알지? 그 다음에 마루에서 한 마루까지, 이거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도 많이 하잖아. 요 점에서 딱 한 바퀴 돌면 이까지 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까지를 뭐라고 하죠? 하나의 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파장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도 되고,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맞나? 골에서 다음 골까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파장이 되겠죠. 요 정도 용어 정리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거야. 요건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물질의 한 지점에서의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얘를 마루나 얘를 골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 얘를 당연히 진폭이라고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 한 물질이 최대로 올라갔다가 최대로 떨어지는 지점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똑같아. 진폭이라고 하는데 요게 달라.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그러니까 요런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이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시간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다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야. 맞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맞아? 그래서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요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나? 얘는 물결파의 한 순간을 포착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파장이 되고요. 얘는 어떤 한 지점에서의 물질의 이동을 기록한 거야. 시간에 따른 물질의 이동을 기록했으니까 어떤 물질이 최고점을 찍었다가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최고점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주기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나요? 주기죠. 주기는 보통 이제 라지 T로 많이 적죠. 그래서 좀 적어드릴게.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예요. 되겠나? 다시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뭐라고? 주기야.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최고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야. 이해했죠?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 물질이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주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뭐냐? 횟수가 뭐냐면 진동수예요. 되겠나? 진동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동수는 약자로 이렇게 small f 이렇게 많이 적어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까? 이게 둘이 관계가 잘 봐. 예를 들어서 1초에 10번 진동했다라고 해볼까? 괜찮아? 1초에 10번, 한둘 셋 넷 10번 진동했어. 맞지? 그러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니까 이거 진동수 얼마예요? 10이지. 자, 그러면 1초 동안 10번 진동해서 진동수가 10이야. 그러면 얘의 주기는 얼마냐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예요? 그렇지. 1초에 10번 진동하면 1번 한 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 걸리는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의 주기는 몇 초야? 0.2요. 10분의 1초죠. 맞나? 진동수와 주기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예요. 이해되나?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역수 관계야. 요렇게 되겠죠. 알아들었나? 그래서 식으로 좀 적으면 T는 F분의 1 내지는 F는 주기분의 1 역수 관계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왔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책에 있는 진도를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해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이제 파동의 이제 중첩인데요. 여러분들 130쪽 보면 이제 중첩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중첩이 뭐냐? 중첩이라는 것은 뭐야? 뭐라 돼 있어요? 두 파동이 매질의 한 점에서 만나 서로 겹치는 현상입니다. 맞죠? 두 파동이 한 지점의 매질에서 겹치는 현상이야. 괜찮아요? 맞죠? 겹치는 현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때 합쳐진 중첩된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 합성파라고 합니다. 자, 적어드릴게. 요거는 이렇게 적읍시다. 합성파가 뭐냐면 겹쳐진 두 파동을 합성파라고 해. 되겠어? 겹쳐진 두 파동을 합성파라고 부릅니다. 되겠나? 자, 요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얘의 변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변위는 합성파의 변위의 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각 파동의 변위의 합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쌤이 그냥 예시를 좀 가볍게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들 요런 거 있잖아. 여기 끈이 요렇게 있어. 줄이 요렇게 있어. 맞죠? 여기서 뭐 김민규가 이렇게 했어. 맞나?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 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식의 파동이 만들어지겠죠. 맞지? 요때 요 쌤이 그래도 힘이 좀 좋으니까 얘를 한 2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나? 따라왔어?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헌주가 요렇게 했어. 맞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쪽에서 무슨 이게 합쳐지면 요렇게 해서 뭐죠? 1H의 어떤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진폭에 대한 거야. 진폭이 1H, 2H죠. 맞지? 그럼 이게 쭈르륵 와서 여기서 만나겠죠. 맞나? 여기서 만날 때 얘랑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진폭이 2H고 1H고 지금 얘가 위로 마루를 형성하고 있고 얘도 위로 마루를 형성하고 있죠. 맞나? 이거를 이제 보통은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위상이 같을 때야. 위상이 같을 때. 같을 때야. 괜찮나? 그러면 이게 쭉
쭉 오면은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파동의 변위의 합과 똑같다는 게 뭐냐면 이 EH랑 요 H가 그대로 합쳐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 3H가 형성이 됩니다. 알아들었나? 몇 H가 형성된다? 3H. 그렇지. 3H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EH 진폭으로 파동이 이렇게 오고 H 진폭으로 파동이 이렇게 와서 한 매질에서 순간 만나요. 맞지? 그러면 3H의 파동을 순간적으로 형성했다가 잘 들어. 그 다음에는 똑같이 진행 방향이 유지된 채로 떠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1H는 여기 순간적으로 3H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1H로 이렇게 떠나. 이해했어? 그리고 요 2H의 진폭의 파동은 순간적으로 3H를 만들었다가 진행 방향을 유지한 채로 떠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 얘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진행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H 파동은 계속 이렇게 가고 1H 파동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한 매질에서 순간적으로 만날 때만 몇 H가 되는 거예요. 3H가 됐다가 빠이빠이 헤어질 때는 다시 1H, 2H로 헤어지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요거 이해되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위상이 다를 때가 있겠죠. 위상이 다를 때. 자, 무슨 뜻이냐면 역시나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줄을 이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맞죠? 그러면 여기에 또 몇 H의 파동이 생겼다 해볼까? 2H의 파동이 생겼다. 진폭이 2H의 파동이 생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나?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누구야? 수연이가 이번에는 좀 이제 약간 장난꾸러기 맨키로 반대로 파동을 만든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래쪽으로 어떻게 되겠어? 1H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얘는 마르고 얘는 골이잖아요. 맞지? 어때? 위상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위니까 방향이 중요하잖아. 얘를 플러스 2H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H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죠? 그러면 이게 딱 합쳐질 때, 딱 어떤 한 매질의 한 지점에서 합쳐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 지점에서 합쳐질 때는 요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1H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나? 플러스 1H가 만들어지고 역시나 얘의 진행 방향은 이렇고 얘의 진행 방향은 요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순간적으로 만날 때만 1H였다가 다시 헤어질 때는 어떻게 돼? 얘는 2H로 이렇게 가고 맞나? 얘는 1H 아래쪽으로 1H인 채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이거 이해된다 안 된다? 되죠? 이때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변위가 서로 어때? 둘 다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의 이 진폭이 커져 작아져. 커져요. 이게 보강됐다라고 해서 보강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들었어?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랑 얘가 위상이 반대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때는 서로 상쇄됐다라고 해서 상쇄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상쇄 간섭이라는 표현을 쓴다. 요거 되겠니?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수연아, 요까지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이때 요거는 이제 책에다 이제 필기를 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 요렇게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4칸짜리 선 5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는 딱 시점이 시작 시점이니까 0이라고 잡을게요. 되겠나? 그리고 여기는 딱 한 주기가 돌았다는 의미에서 t라고 생각을 할게. 왜냐하면 t가 딱 한 사이클이니까, 한 주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분의 1t, 그러니까 주기의 4분의 1, 여기는 주기의 절반, 여기는 주기의 4분의 3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 자, 두 파동을 이제 중첩시킬 거예요. 알았지?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봐봐. 쌤이 녹색으로 그릴게. 요렇게 생긴 파동이 딱 시작 지점의 파동이 요렇게 있고 얘의 진행 방향은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괜찮나?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딱 4분의 1 시점이 지나면, 자, 다시 얘가 한 주기를 돌면은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맞나? 지금 따라왔어?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따라왔지? 자, 그러면은 4분의 1 주기를 돌았다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요 매질이 최고점 찍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면 그게 한 사이클이에요. 맞지? 자, 4분의 1 주기라는 것은 이 점이 최고점을 찍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되는 거 따라왔어? 맞지? 괜찮나요? 맞아요? 잠깐만.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4분의 1 주기 뒤로 간 것 같은데. 그러네. 뒤로 갔죠?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진행방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되지. 맞죠? 그리고 나니까 이상하네. 여기서 내려가니까 요렇게 진행되겠네요. 맞나? 미안해요. 4분의 1 주기 뒤로 갔네. 맞지? 이렇게 되는 거 괜찮나? 이렇게 되면은 맞죠? 그러니까 요 점이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파장으로 생각했을 때 요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이거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나? 요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최고점으로 올라가면은 요렇게 진행됩니다. 괜찮나?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은 요렇게 한 사이클이 도는 한 주기가 완성이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에 한 사이클을 4분의 1 조각씩 내서 이제 위상을 표현을 한 겁니다. 쌤이. 요거 알아들었나?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진행을 하는 파동을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알았지? 자, 어떻게 되냐? 요건 똑같이 그릴 겁니다. 요렇게. 괜찮나? 똑같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요게 이쪽으로 진행되니까 요 점이 1로 이동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요렇게. 맞나? 그러면 반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내려오면 여기는 또 다시 겹쳐지게 됩니다. 요렇게. 그렇지? 그리고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또 서로 엇갈리는 방향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원상복귀돼서 한 사이클을 도니까 똑같이 또 겹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해되나?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파동이 이렇게 만나는데 지금 보면 쌤이 하나의 시점을 좀 잡아볼게.
요 정가운데를 한번 보자. 정가운데. 자, 녹색 파동이랑 주황색 파동이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중첩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0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네. 얘랑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 상수. 여기는 여기도 0이죠. 여기는 뭐 간섭이랄 게 없어요. 맞죠? 여기는 상쇄 간섭. 맞죠? 여기도 0이죠. 이 지점은 계속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게 느껴져. 맞지? 요 지점은 뭐냐면 계속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되겠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알아들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보다 딱 여기 지점. 딱 4분의 1만큼 떨어진 지점을 한번 볼까? 자, 얘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죠? 보강. 여기 보강 간섭 맞아요? 위로 떠오른 거랑 위로 떠오른 거니까 위로 2배로 떠오르겠죠. 여기는 0이야. 맞지? 여기는 보강 간섭이야. 밑으로 2배 더 벌어지는 거.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보강.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파동 내에서 지금 보면 느껴지지만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맞지? 상쇄 보강, 여기는 뭐겠어요? 지금 보면 이 시점이 전부 상쇄인 게 느껴져? 맞지? 상쇄, 요 시점은 또 어떻게 돼? 보강이죠.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파장이 똑같은 두 파동이 양쪽에서 올 때는 상쇄 보강, 상쇄 보강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그리기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쌤이 한번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 맞나? 네. 맞나? 네. 요렇게 되겠죠. 맞지?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보강 간섭이고요. 맞아? 맞지? 여기랑 여기는 무슨 간섭? 상쇄 간섭. 이렇게 상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게 좀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맞죠? 항상 이 한 주기 내에서 이게 그 보강과 상쇄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알아들었지? 네.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 131쪽에 빛의 간섭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빛의 간섭입니다. 요거 살짝 좀 이제 지우려고 하는데 요것만 살짝 지워도 되겠습니까? 종파, 횡파만? 괜찮나? 요것만 살짝 지우자. 찍을 거야? 자, 요거 살짝 지워도 되나? 요거 지워도 돼? 네. 살짝만 좀 지우고. 자, 뭐냐면 이중 슬릿을 이용한 빛의 간섭입니다. 되겠나? 빛의 간섭.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빛이야. 광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 빛이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알았지? 자, 슬롯이라는 거는 이렇게 틈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이거는 이제 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슬롯? 단일 슬롯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오면 이 단일 슬롯을 통과하면은 여러분들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맞지? 퍼져 나가고 여기에다가 쌤이 무슨 슬롯 설치하냐면
요렇게 이제 뭐야? 이중슬롯을 설치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한 빛과 여기를 통과한 빛이 이제 여기 뒤쪽에 스크린을 쌤이 요렇게 설치를 할게. 이건 이제 스크린입니다. 맞나?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좀 해봅시다. 여기 슬릿과 요 슬릿의 딱 중앙에서 요렇게 수직선을 딱 그으면 빛은 어찌됐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쌤이 아까 적었지 횡파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 딱 맺히고요. 맞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요렇게 진행이 돼. 되겠나? 시작 지점이 똑같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지점까지 거리가 서로 어떠냐면은 직선 거리가 서로 어때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선 거리가 똑같죠. 맞아? 자. 일단 여기 이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가정이 아니고 이제 하나 딱 약속하고 가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빛과 여기서 시작하는 빛은 위상이 똑같아요. 위상이 똑같다. 자, 위상이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면 여기서도 뭘로 시작하는 거야? 마루로 시작하고 여기서 골로 시작하면 여기서도 골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마루로 시작해서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상이 맺히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빛이기 때문에 파장도 같을 거고 주기도 같을 거고 진동수도 같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위상이 똑같은 두 친구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어?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보강 간섭은 어떻게 되냐면 밝은 색으로 나타나요. 왜? 빛이 두 개가 보강되기 때문에 하얀색 띠로 무늬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니? 요거 따라왔나? 요렇게 돼요. 보강 간섭은 밝은 색으로 나타난다. 이거 좀 적어 드릴게요. 다시 보강 간섭은 무슨 색? 밝은 색이야. 밝은 색. 그러면 반대로 상쇄 간섭은 무슨 색으로 일어나겠어? 그렇지, 그냥 검은색이에요. 맞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빛 두 개가 만나는데 이게 위상이 완전히 반대면 이게 상쇄돼서 빛이 아예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검은색이 되는 거야. 검은색.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언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파장을 보통 이 약자로 람다를 많이 쓰거든요. 한 파장을 1람다 이렇게 이제 적는데 생각해 볼까? 마루랑 골이 만나면 무슨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죠. 맞지? 자,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람다라고 하면 마루에서 요 골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죠? 2분의 1 람다. 2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딱 요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수직 이등변선을 딱 그었을 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했을 때는 이 지점이 봐봐, 생각해봐. 여기가 마루로 시작했고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고 마루로 시작해서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보강 간섭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빛이 이제 살짝 틀어지면 요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동하는 거리가 같아 달라져요.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어중간한 간섭이 일어나다가 딱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 거리의 차가 2분의 1 람다가 되는 시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좀 문자로 좀 해볼게요. 여기를 슬릿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슬릿 2라고 하자. 알겠지? 그리고 요 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맞나?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맞죠? 상쇄 간섭이야. 맞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S1P와 S2P의 길이 차가 얼마일 때? 2분의 1 람다. 파장의 절반일 때 이게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지금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얘가 짧고 얘가 길기 때문에 이게 음수로 나오지만은 절대값 취하면은 양수로 나온다. 맞죠? 이거 이해되나? 따라왔죠? 이게 2분의 1 람다가 되는 시험이 상쇄간섭이 어둡게 나오는 거죠. 맞나? 그 다음에 이게 더 틀어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P1이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1으로 하고 이게 더 틀어져서 여기를 P2라고 해봅시다. 괜찮나? P2라고 하면은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 차가 람다가 되는 시점이 또 오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다시 보강간섭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딱 한 파장 차이 나니까 마루랑 마루로 시작해서 왔더니 얘랑 얘가 딱 한 파장 차이 나면 다시 마루랑 마루랑 만나겠죠. 그럼 여기는 보강간섭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 그러면 이 보강간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1P2랑 S2P2의 간격이 람다가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걸 약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죠. S1P랑 S2P의 간격, 이 두 어떤 이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의 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어볼까? 2분의 람다의 짝수배면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야. 이거 이해되죠? 맞나? 보강 간섭이고 S1P랑 S2P의 차가 2분의 람다의 홀수배면 이거는 상쇄 간섭이 되는 거야. 요거 따라오겠니? 네. 상쇄 간섭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이거 이해되나?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을 녹색빛이라고 해볼게요. 녹색빛 맞나? 녹색빛의 파장은 보통 이제 파장이 얼마냐면 한 파장이 700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괜찮나? 자, 그러면 이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딱 뭐 원점이니까 여기를 0이라고 칠게요. 괜찮나? 자, 첫 번째 상쇄 간섭은 여기서 얼마큼 떨어진 지점에 생길까? 2분의 1 람다. 그렇지. 2분의 1 람다니까 몇 나노미터야? 350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상쇄 간섭 지점을 X1이라고 할게요. 괜찮나?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세 번째 상쇄 간섭 지점이 거리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요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몇 람다가 되겠어? 2분의 5 람다. 7 람다. 2분의 7 람다. 세 번째 상쇄 간섭. 자, 2분의 1 람다가 첫 번째 상쇄 간섭이야. 2분의 3 람다가 두 번째 상쇄 간섭이겠죠. 그럼 2분의 5 람다요? 맞지. 왜냐하면 2분의 2 람다는 보강 간섭이니까. 맞아? 2분의 5 람다에서 세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빛의 이 길이의 차는 얼마? 2분의 5 람다니까 350의 몇 배? 5배. 5배가 되는 거죠. 700의 2.5배가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되겠나? 그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강 간섭 이게 원점이지. 얘를 뭐 Y1이라고 할게요. 맞아? 그러면 네 번째 보강 간섭이 일 때의 두 빛의 길이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2100 나노미터요. 2100이야? 원점이 Y1. 네. 여기서 700 나노미터 Y2가 두 빛의 차가 700이겠죠? 세 번째는 1400 나노미터고 그 다음이 2100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보강 간섭과 다음 보강 간섭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길어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책을 볼까? 책을 보면은
파장이 길 때, 맞아? 쌤이 이제 실수했네. 이게 녹색 빛이 아니고 붉은색 빛이 700나노미터입니다. 붉은 빛, 맞죠? 지금 책 보면은 그 131쪽 중간쯤에 보면은 간섭 문이 보면은 보강 상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간섭 문이 보여요. 보이지? 이때 슬릿 간격은 보지 말고 적색광과 녹색광을 비교해서 봐. 적색광은 파장이 얼마야? 700이고 녹색광은 932요. 누가 파장이 기냐면 적색광이 길어요. 맞지? 그러니까 보강 간섭에서 다음 보강 간섭까지 간격이 더 어때? 멀죠? 이게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 알아들었나? 요거 이해되겠어요? 수연아 이거 이해되나? 좋습니다. 이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런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기와 여기에 위상이 반대인 채로 출발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낼지는 잘 모르겠어.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루로 시작하고 여기서 골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2분의 람다의 짝수 배면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 보강 간섭. 아니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골로 시작하고 여기서 마루로 시작을 해. 그러면 이미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상쇄 간섭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상쇄 보강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겠어요? 따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파장을 보고 몇 번째 간섭인지, 몇 번째 보강 간섭인지, 몇 번째 상쇄 간섭인지 판단을 내려서 이 파장 가지고 길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들었나요? 자, 그 밑에 이제 간섭의 예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그냥 읽어보면 돼. 비눗방울, 기름막, 뭐 모르프 나비의 날개무늬, 공작새의 깃털 이런 것들 맞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예시로서 암기, 시험 직전에 좀 잘 암기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 좀 시간 좀 오버했는데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할게요. 알았지?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